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효율적 인력을 운영을 위한 그 5가지의 right choi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재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총 인건비가 과연 어떻게 쪼개져서 관리가 되고 좀 더 효율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때 유지하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5 right choice 안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은 인사의 뼈대죠. 인사의 뼈대라고 하면 결국 직무 자체 내용, 그다음 직무 안에 뭐 스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가 있죠. 그런 내용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직급이 뭐냐. 직급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이 바뀌거든요. 근데 먼저 임원에 대한 직급을 말씀드릴 텐데요. 역할 범위 분석을 보게 되면 회사는 그냥 CEO가 있고 그 CEO 밑에 CXO들이 있죠. 헤드 오브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주로 부사장급이나 뭐 전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급들은 헤드 오브 펑션이라 해서 그 펑션을 리딩하는 건데 결국은 사장님은 멀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헤드 오브 비즈니스 다시 말해 CXO들은 멀티 펑션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급 정도는 매니저들을 리딩한다. 여러 매니저가 있는 팀장들이 있으니까 그 팀장들을 운영하는 게 상무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그 임원 직급의 운영 방안이 한 2가지로 갈라지는데요. 대부분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에서 전무라는 직급이 없어지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라는 거는 상무 밑에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 한 10년간 뭐 거의 점진적으로 없어졌죠. 그래서 이 이사라는 직급이 부장 대우 또는 부장 부장 이런 인력들이 일부분 상무랑 겹쳐지면서 그 안에 보상은 좀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무로 통합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S라는 기업은 아예 전무를 없애서 상무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상무, 전무, 부사장 한 통속으로 묶어서 부사장으로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된 근거는 사장 외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고 거기에 초점은 부사장보다 상무가 더 일을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맡는다라는 관점에서 부사장으로 통으로 묶어서 전무와 상무를 흡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상무를 흡수가 되고 또는 전무가 없어진다 할지 또는 상무 전무가 부사장과 다 통할되는 이런 조직들의 구조를 가지고 좀 더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임원 직급을 가진 회사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불황기다 보니까 위에 이제 부사장, 전무, 상무가 많은 경우에 상무 보호자를 오히려 늘려가지고 현재 조직을 상무부가 좀 젊은 사람이죠. 젊은 분들이 그 조직을 리딩하도록 만들고 순차적으로 부사장, 전무, 상무는 통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되면 그러한 임원분들은 리타이어 하게 되시고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좀 젊은 상무부 조직이 인력을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는 회사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 직급이 최근에 간소화가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조직을 가기 위해서 다단계로 좀 인력을 늘려서 상무 조직을 가지고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임원부터 상무부 직급의 포지션과 운영 현황을 분석해서 임원 직급의 범위를 개선하고 그랬을 경우에 임원 직급 범위에 따른 호칭 또는 평가, 보상 뭐 이런 내용들이 동시에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 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해외의 경우는 금융기관과 또는 일반 대기업들의 경우에 주요 임원들의 보상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그 직급 중에 직원 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직원 직급은 거의 90%가 간소화 트렌드를 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 IT 리테일 기업인데 상장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승진을 주요 어떻게 보면 인정의 그 툴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IT 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승진을 통해서 빨리빨리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어트랙션을 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자일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급을 폐지하거나 단위 호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이고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대기업 및 IT 기업들 보게 되면 직급 통합을 했고요. 또 기존의 승진 중심 문화를 성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크게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기본급은 승진급과 그 다음에 메리트 인크리스 성과급이 여기 그 성과 중심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잘 되려면 평가를 되게 공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가 시스템이랄지 또는 그 평가자의 성향 이런 것들은 교육이 또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되게 프리퀀시를 높이고 또 리더십 스킬을 늘려서 피드백을 잘할수록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직급은 유지하고 있지만 승진 연한을 폐지해갖고 또 1년에 막 2단계씩 발탁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옛날에 연공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나이와 관계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든 거죠.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직무가치 중심으로 HR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 등급이랄지 직무가치 등급으로 포지션을 정하고 굉장히 다단계입니다. 다단계고 이런 직무 기준으로 보상 데이터를 마련해서 직무 가치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자체 할 때부터 직무를 어떤 거를 어사인할 거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일부 해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러한 직무 가치 기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급 단계를 설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연공과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차 가대사라고 5단계를 뭐 4단계를 줄여서도 있지만 최근에는 역할 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나가면서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차 가대사에서 고참 대리와 신참 과장과 역량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의문이 되잖아요. 이거를 5단계를 되게 3단계로 많이 줄였거든요. 3단계로 줄이면 명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과를 얘기할 때도 일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통인 사람 이 구분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약간 잘한다, 뭐 아주 못한다 이게 많이 세분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할 중심은 되게 3단계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성장으로 이제 승진 포지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3단계 외에 직책자는 별도로 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자격,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성과가 좋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승진 그 포지션, 상위 포지션에 대한 역할과 성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생각할 때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무가치 중심인데 이거는 직무의 가치 차이에 따라서 보상을 달리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저희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활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뭐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추가한다면 역할 중심에다가 플러스 스킬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IT 기업의 경우는 역할 플러스 스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킬 베이스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나 6단계 현재의 직급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바뀌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G3는 팀 또는 퍼포먼스 매니저입니다. 보직자 및 후보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업무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직 성과에 책임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조직 관리를 합니다. 업무와 자원을 배분하고 상위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아래에 있는 소속 구성원을 육성을 하는 뭐 옛날로 치면 한 파트장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2는 프로젝트 또는 태스크를 매니저합니다. 그래서 자기 완결적으로 시작부터 업무를 해서 마치기까지 완결적으로 본인이 다 전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주니어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후배 업무 코칭도 하고 또 본인이 과거에 쌓았던 경험과 전문성으로 직원들을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G3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G2가 좀 많아야 되는 거죠. 일을 잘한다 이런 인력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G1은 셀프 매니저인데요. 자기 완결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지만 상위자가 준 가이드에 따라서 또는 그 제공 자료 또는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업무를 꾸려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걸 잘 팔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직급이 되겠습니다. 담당 분야 내에서 전문성을 심화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직급 축소로 각 직급 간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명확한 역할에 따라 업무의 완결적 그 수행이 중요한데요. 그런 이 나와 있는 그림은 그런 표준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휘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수행 수준을 판단해서 HR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과정 그렇죠. 목표와 과제에 대한 세팅을 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단계별 업무를 준비를 하고 대안을 도출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솔루션을 내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렇게 일했습니다는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받고 그 과제가 완결되고 그 과제는 현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 행동 기준들을 또는 지식적인 부분, 스킬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G1, G2, G3의 직급별로 레벨링을 해서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친구가 현재 이 직급에서 right 스킬과 right 퍼포먼스를 내고 있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보여진다. 그럼 그 사람은 상위 포지션으로 발탁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직급 단계를 축소할 때 새롭게 변화된 3단계 직급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직급이 바뀌면 인사제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단계로 간다는 것은 역할 수준이 명확하게 경계에서 구분이 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역량 중심,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지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려면 트랜지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무 관점에서는 조직 내 개인별 역량에 따라 유연한 태스크를 배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무가 합쳐졌으니까. 두 번째는 호칭 체계 측면에서는 과거의 부차 과대사라는 호칭을 할 수 없겠죠. 이 부차 과대사라는 의미는 한자로 써보면 딱 명확합니다. 이게 군대식 조직이거든요. 커맨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장은 커맨더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레이드가 3개가 쪼개졌다는 건 역할이 다르고 각자 역할을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팀제에 맞는 그런 직급 체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차장과 과장이면 확실히 달랐는데 과차장을 하나 묶어서 그레이드 2가 되면 그냥 호칭을 놔두지 않고 님으로 바꾼다면 뭐 당장 바뀌지 않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되게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승진제도, 그러니까 승진도 옛날보다 승진 기회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 이 사람의 행동과 퍼포먼스가 상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잠재력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승진 기준이 마일리지랄지 승진율로 조정하는 거에서 상위 포지션에 대한 리퀘어먼트 충족할 때 승진을 하는 역할 중심의 승진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제도 또한 밴드가 바뀌겠죠. 5개에서 3개로 바뀌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5개에서 또는 6개에서 3개로 줄이게 되면 그 직급 내 장기 차이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직급에 한 5년 있다가 승진의 기회가 생겼다면 바뀌면 한 8년 정도 있는 거죠. 한 직급에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 기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약간 럼섬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하는 시기에. 그리고 한 직급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역량과 성과가 늘었는가를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관리를 OKR 같은 굉장히 프리퀀트한 평가 점검, 목표 점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 플랜 이런 것들도 계속 변경이 되고 그걸 가지고 팀장과 직원이 팀원이 얘기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러한 성과관리 제도, 성과관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거는 이렇게 오래 한 직급에 있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이 통합이 됐잖아요. 거기 안에 난이도가 다른 일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식과 스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러닝, 학습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이 과거의 전통적인 학습도 있지만 마이크로 러닝이랄지 아니면 그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쉐어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의 성장 경험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직급이 축소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효율화 때문에 직급이 축소가 됐고 축소가 되다 보니 승진이나 보상이나 또는 학습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게 마련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에 따른 베이스 샐러리, 메릿 인크리스와 디크리스의 차등 확대인데요. 저성과자 관리 측면에서 강화되도록 성과 차등이 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주게 되면 성과 차등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새로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림처럼 조직 평가와 개인 평가가 있을 때 가운데 Y라고 하는 기준율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사선으로는 좀 더 고성과가 나는 사람은 기준율 플러스 2.05 주되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기준율이 0.5를 곱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1.5를 빼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임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전환하는데 성공한 데는 주로 보험사들이 이렇게 많이 했고요.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위 등급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조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반드시 직원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 태스크로는 성과 차등법을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거를 직원의 동의를 받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과에 따른 개인 성과급의 차등인데요. 조직 성과가 좋으면 조직 성과급이 그 개인에게 떨어지겠죠. 그 개인 성과급으로 연동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직무의 성과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자체가 내가 팀장이다. 그럼 팀장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무 성과급으로 얹어준달지 또는 인사는 되게 좀 명확하게 쪼개지는 게 영업에 대한 인사, R&D에 대한 인사, 생산에 대한 인사가 전사 인사와 약간 독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영업 인력들이나 생산 인력 또는 R&D 인력에 대한 직무 성과급을 좀 도입하는 회사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직무별로 보상 수준을 상이화하고 직무별로 나오는 아웃풋도 다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좀 보상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이제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보상 유형이나 고용 형태, 피크 연령들과 그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 주요 요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임금 조정이 적용되는 임금 커브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 상승형이냐, 상승 둔화형이냐 또는 피크 연령에 뚝 꺾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올라가느냐, 수평형으로 할 거냐. 물론 꺾어진 다음에 7번 하락 후에 또 점감형은 없겠죠. 너무나 이제 가혹하죠. 그렇게는 보통 안 합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가 있는데요. 임금 피크 대상자에 대한 고용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냥 정직원으로 가면서 그냥 임금 피크제로 적용받는 어떤 연령대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직군으로 전환해서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받느냐.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고용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직에 대해서 이런 또 그 임금 피크제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피크 연령과 기간이 있는데 임금 피크 진입 시기, 굴절 연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년까지 기간을 보통 진행을 하죠. 근데 얼마만큼 그 절감을 할 거냐. 은행권의 경우는 한 50%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생산직의 경우는 다단계로 임금 피크가 되는 형태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58세, 60세, 62세 이렇게 피지컬 에포트가 많이 들어가죠. 생산은요. 그래서 이 피지컬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크 연령과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뭐 증권사나 부동산 신탁세에 좀 금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정 집단, 경력직이나 영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인력 운영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봄직하죠. 그래서 도입시 제반 인사제도도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의 의사결정, 설계 포인트죠.
계약직 채용은 어느 조직에서 할 것인가? 뭐 인사부에서 할 거냐, 개별사업부에서 하고 인사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버시만 할 거냐? 또한 어떤 프로세스와 기준으로 채용할 거냐?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의 직위와 승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도 뭐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개인별 직위를 부여할까? 그다음에 직위 승진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운영할까?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직의 유형별, 직무별로, 직급별로 보상 경쟁력을 고려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주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정규직을 계약직 전환할 때는 이제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보통은 계약직이 뭐 금융권의 경우는 선호하는 것 같지만 직업의 안정성 측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문 계약직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 2년의 풋백 옵션을 좀 줘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문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성과를 내면은 계속 하겠죠. 근데 좀 보니까 뭐 안 맞더라. 그러면 다시 이제 정규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런 풋백 옵션을 설계함으로써 직원들이 전문 계약직으로 많이 좀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율적 인력 운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적정 인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우리 인력이 적정하냐? 적정이라는 거는 규모랑 구조와 질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적정 인력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나요? 직무 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경영 환경과 경영진 전략적 의지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하고 조직 안에 워크가 설계되고 워크가 직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갖고 적정 인력 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적정 인력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건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가 슬림화되어 있느냐, 몇 개로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인사 제도로 저성과자를 내보내거나 고성과자를 발달시켜서 위로 올리거나 그러면 인력수는 똑같지만 상위 직급의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 제도도 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된다라는 거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right organization이 있느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잘 분화가 되어 있고 적절한 인력수와 직제가 편제되어 있느냐, 그 직제에 따라 사람들은 일할 때 적절하게 생산성을 내는 인력의 역량이 갖춰졌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조직 문화가 좋다. 그러면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가 계속 개선되면 예를 들면 디지털이나 AI와 함께 일한달지 또는 업무 프로세스나 절차가 간소화돼서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다지. 그러면 좀 더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속화를 시키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는 이제 영업 인력 또는 지점 인력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빨간 글씨로 포함된 것처럼 생산 기능에 대해서는 산업의 특성과 장비의 특성 그리고 인력 운영 예를 들면 쉬프트랄지 공정 배치랄지 협력 업체들의 투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발표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R&D 인력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인력의 규모의 적정성을 말하는 건데요. 양적인 측면과 또는 질적인 측면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 운영이 효율적이다라는 의미는 인력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량 부분, 조직이란 부분, 직무 운영이라는 부분, 전략적인 부분이 다 고려가 돼야 되겠죠. 먼저 적정 인력 프레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력 운영의 통제 위치 및 분석 시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전략 관점, 생산성 관점, 효율성 관점, 그다음에 직무 운영 관점 네 가지로 수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같은 자원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의 키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생산성은 되게 전사 관점에서 CEO나 C레벨들이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통제 위치가 전사 관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전략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조직별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력, 새로운 인력의 채용 및 뭐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또는 과거에 많이 해왔던 일이지만 향후에는 운영적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전략적 관점에서는 그 인력들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과 전략적 관점은 그 통제 위치가 전사 관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떨어져서 이제 그 직무 운영적 관점이 있는데 직무 운영적 관점은 통제 위치가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장 정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쇼텀입니다.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업무 시간을 얼마큼 하고 업무량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 관점 또는 현재 관점이 되겠고요. 효율성 관점은 이러한 직무 운영에다가 플러스 미래 조직 설계를 하게 되면 조직 박스에 따라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은 롱텀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운영의 통제 위치와 분석 시점에 따라서 전략, 생산, 효율성, 직무 운영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 관점이라는 것은 현행 생산성 수준 및 목표 생산성을 고려해서 적정 인력 규모가 있는가. 두 번째, 전략적 관점은 미래에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규모가 있냐. 예를 들면 미래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인력이 있느냐, 또는 점차 줄여가거나 없앨 사업에 대한 인력들은 감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성 관점은 조직 운영 관점입니다. 조직의 미션과 역할과 책임에 따라 조직 구조 설계를 하고 또 뭐 조직을 축소하거나 또는 딜레이언을 하거나 또는 수평적으로 분화가 많이 안 되도록 대팀제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뭐 쉐어드 서비스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은 더 올라가겠죠. 네 번째로는 각자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량과 업무 시간, 여기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업무에 대한 스킬, 또 명확한 업무의 분담,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업무를 위한 뭐 지원 도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국 직무와 사람의 핏이 맞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가가치적인 업무는 부가가치가 있는 업무는 많이 늘려가고 저부가가치 공통 업무는 좀 빼가는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관점은 대개 전사 인력의 생산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 ROI 또 휴먼 캐피탈 밸류 에디드라고 해서 이런 인력의 생산성 추이를 보는 지표가 여러 개가 있고요. 동종 산업 내에서 사업부별 생산성 수준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인당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부별 전사 말고 사업부별로 생산성 수준은 경쟁 위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경쟁사의 준거 집단을 가지고 우리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역별 지점별로 생산성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느냐인데요. 예를 들면은 은행의 경우나 뭐 마트 같은 경우에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점별로 필요해서 고객을 페이스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지역별로 지점별로 잘 분산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 또 합쳐서 광역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점별로 생산성을 비교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역별로 그 소위 말하면 사업이 될 만한 곳인가.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지점에 대한 출점이 당초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경쟁사가 매우 밀집되어 있다.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 점포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기술적 효율성이 베스트 프랙티스 점포까지 될 수 있는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인은 경영 전략, 사업부별 중장기 사업에 부합되는 인력이 있느냐, 그러한 사업적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거냐, 몇 명이 필요한 거냐, 또는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접거나 줄여갈 때 그러면 인력을 감소시키고 그런 인력들이 전략적으로 할 일에 추가 투입될 때 재교육은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증가 감소를 고려해서 조직의 경영 목표를 추진한 적합한 인력 규모를 전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성 관점은 조직 관점인데요. 미래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직의 미션과 역할과 책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미션 검토하고 조직별 수행 업무를 아레나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조직 업무에 투입되는 업무량을 검토하고 인력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 분담이 과연 직급별로 또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잘 분산돼서 효율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이런 업무 분담에 대한 재구조화 같은 걸 통해서 합리화를 좀 도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인데 직무 운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또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업무량을 보는 건데요. 사업부별로 좀 직원들이 직무를 하고 있을 텐데 수행을 하고 있을 텐데 직무별 현행 업무량은 현 인력 규모 대비 적정한지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직무별로 투입하는 업무 시간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사업부별로 표준 시간을 도출해야 되고 투입 시간에 근거한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무를 할 때 잡다한 일이 많잖아요. 그 핵심 직무의 일만 해야 되는데 비핵심 업무나 저부가가치 업무는 따로 모아서 최소화하거나 그 인력들은 별도의 인력에 수행하는 형태로 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은 그 핵심 직무의 핵심적인 요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는 반드시 조직과 연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역할, 정합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피트니스죠. 그 직무의 난이도와 그 난이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직급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을 정합성을 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서 생산성의 경우는 예시적으로 많이 보는 생산성 지표는 이익, 수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인당 매출액이다, 인당 영업이익, 또는 부가가치는 총 부가가치, 인당 총 부가가치. 그다음에 HCV에는 인적자 안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에다가 인건비를 더한 다음에 종합원수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가 나가기 전에 이익에다가 인건비라고 하는 걸 더해서 그 인건비가 결국 종업원한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종업원수를 나눈 것을 HCVA, Human Capital Value Added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 관점에서 노동 분배율, 다시 말하면 생산성 대비 적절한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냐인데요. 노동 분배율은 인건비를 부가가치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휴먼 캐피탈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데요. HCROI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직원들을 일원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일원에 곱하기 X가 이제 총 급여잖아요. 인건비인데 일원을 투자하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냐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을 인건비로 더하고 아까 그 HCV에는 종업원수 나눴잖아요. 이거를 인건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어 사람이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생산성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 같은 이제 코스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업이익이 물류센터별로 쪼개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관리액 예상.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 인건비당 출하액이랄지 인당 관리 점포수 이런 별도의 지표를 활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은행의 지점, 금융의 지점 또는 마트의 지점 또는 방송국의 뭐 여러 군데 그 거점이 있는 경우에 DEA라는 방법론을 쓰는데요. 다수의 투입 요소와 다수의 산출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단위 조직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보는 기법입니다. DEA는 데이터 엔벨롭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데이터 포락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율에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있죠. 그리고 그 커브를 보면 규모 체증 구간하고 규모 수익 체감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면 기술적인 효율적 경계선에 있는 A, B라는 지점은 상당히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C, D, E, F는 A와 B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그 규모 수익 체증 구간에서는 좀 더 인력을 넣거나 자원을 투입해서 아웃풋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규모 수익 체감 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더 투입한다기보다는 같은 인력으로 뭔가 좀 더 많은 아웃풋을 내야 돼만 그 효율적 경제에 도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보험회사랄지 은행이랄지 지점이 많은 마트랄지 또는 방송국 이런 그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인력 효율성을 보고 개선 영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생산성 분석을 하면 효율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대안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개선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략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이제 리바운드가 되고 내부 역량을 더 쏟으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를 들면 시장 지배 강화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안 1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조정을 하거나 뭐 코스트를 되게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력 조정을 통해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례는 이제 지점이 점포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 성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느냐, yes, no. 그다음에 사업 성과는 증가 추세인가, yes, no. 사업 성과의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yes, no. 전략적으로 인력 유지가 꼭 필요한가, yes, no. 그렇다면 필요 없다면 대체 인력 조정을 하거나 또는 대체 인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점포들을 효율화하고 점포를 폐점하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무 운영적 관점인데요. 직무 운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강도, 그다음에 2번째는 핵심 업무와 고부가 점의 집중화, 3번째는 업무와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의 정합성이 되겠습니다. 4번째는 업무 처리를 표준화함으로 좀 더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운영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업무 강도가 높다. 근데 그러면 정말 업무 강도가 높아야 되는 거냐. 업무 강도는 시간으로 보통 모르는데요. 사람이 역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번을 꼭 분석을 하고 그게 3번에 업무와 수행 인력이 적합한지도 볼 필요가,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해결되는 거죠. 업무 강도를 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레벨 1, 2, 3, 4를 만들어서 각 업무를 분화시키고 그 업무별로 뭐 발생 주기 및 건수, 건당 평균 시간, 처리 시간, 연간 총 발생 건수, 연간 총 소요 시간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정 인력, 이거는 이제 참조자료인데 적정 인력의 프레임워크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적정 인력을 하는 타임 매저먼트만을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요. 일단 이게 직무 분석이 되면 조직 설계나 인력 수급 계획이나 또 평가 항목이나 경력 개발 또는 교육 훈련 자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불황기 HR 운영 관점만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좀 인력대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를 정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 분석을 한번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 아까 4가지 결국은 생산성, 그리고 직무 운영적 관점, 전략적 관점, 조직 관점으로 봐서 이러한 그 점포를 운영하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약 114억 원 정도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었고, 뭐 업무 조정할 때 3급 이상의 인건비 절감이면 약 한 224억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업무를 내리다 보니까,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4급 직원의 경우는 조금 더 그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옵셋을 해서 실제로 이제 2차 정원, 점포 효율화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306억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업무를 재설계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력들을 좀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인사 데이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역량, 퍼포먼스, 그 직원의 경험이 주로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는 회사의 핵심 가치와 부합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평가 데이터를 3년 동안 잘 모으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직원하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효율성 관점인데요. 조직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연계 업무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을 하나로 묶는달지,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한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직을 폐지하거나 업무를 이관하거나 조직을 강화하거나 또는 신설을 통해서 인력들 감소, 투입, 또 추가 투입, 또 재배치 이렇게 돼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AI나 디지털을 활용하는 조직이 생겨서 그걸 지원한다면 인력들이 좀 더 가속화돼서 합류가 될 수 있겠죠.
전략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사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업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줄어드는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구조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인력 증원과 인력 축소가 되는데 이거는 되게 좀 전략적이고 퀄리테이티브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정 인력 산정법의 사이클을 보면 그냥 과거와 현재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 인프라를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 직무 관점의 생산 운영 방식을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 거기다 조직을 설계함으로 추가적인 또 효율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전략적인 부분을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생산성에서 그게 다시 전체적인 그 탑다운 관점에서 생산성이 늘어났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형태로 전략적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적정 인력의 산정에 대한 요약 리마인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템플릿들을 좀 보시라고 결국은 효율화 개선 에리어를 찾아서 조사를 하는데요. 본인이 보통 연간 근무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빨간색에 있는 거는 조직장에게 똑같이 왜냐하면 조직장이 업무를 부여하고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서 그러한 허수들을 좀 발라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업무 내용의 업무 통폐합의 필요성, 업무 권한의 강화, 축소 폐지, 업무의 이관 필요 또는 업무층의 명확화, 또 업무의 아웃소싱 가능성, 기타 등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투비에서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적시합니다. 적시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뭐 직무적 관점, 조직 관점에서 또는 IT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개선 방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영업직 말고 이제 관리직이 애매한데요. 관리직이라고 하는 거는 코퍼레이트 펑션, 다시 말하면 생산, 영업, 마케팅 같이 전방위에서 뛰는 인력들에 대한 서포트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매출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스텝 베리어블하다고 보는데요. 이럴 경우는 나온 사례처럼 자사를 어떤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경쟁사랑 다 매치하고 해봐야 돼요. 이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의 어떤 조직은 우리 회사 이런 조직과 같아. 총무부와 같아. 이렇게 좀 쭉 매칭한 다음에 그 인력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 안에 인력들이 구조가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 대비 자사를 놓고 이 토리독스나 대양 이런 회사는 이 영업 부분에 선제 영업, 본강 영업 여기에 몇 명인가를 보고 실제로 우리보다 인력이 적다. 그 얘기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줄여가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까지 모두 적정 인력에 대한 부분이 LGG 대비 투비가 바뀐다면 이 산정 결과를 가지고 인력을 확충하거나 또는 비핵심 기능을 아웃소싱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감축하는 과정에서의 재교육을 해서 다시 한번 리스키를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 중에는 주로 생산성이고 계량적이고 조사에 대한 방법론, 인터뷰의 방법론인데 그럼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없다면 사실은 뭐 역량에 대한 진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직무를 수행에 적합한 사람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부장님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차장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차장님이 대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과 그 직급의 역할과 직무 가치와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재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듭니다. 그럼 차장님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결국은 승진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더십과 조직의 역동성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팀의 효과성이 같은 인원수, 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할 때 대비 리더십과 팀 효과성이 좋은 회사가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팀 인게이지먼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팀의 에너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클루전입니다. 나는 이 팀에서 본인 자신으로 있는 게 편안하고
팀원들의 소속감과 수용성과 결속력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거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팀원들은 서로의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 다시 말하면 일할 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심과 어떤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 끈끈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석세스입니다. 나는 이 팀에서 무엇을 해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명확성. 그 다음에 내가 팀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은 서로 강점을 잘 알고 서로 간에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서로 간에 상호 people agility죠. learning agility.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의 몰입감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풍토, 에너지가 잘 나오려면 상황론적으로 리더가 팀원들을 보고 어떤 태스크를 어떤 스킬 가지고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 직원에게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시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또는 문제 해결 본인이 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시와 문제 해결과 지원과 대리형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끔 섞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와 문제 해결과 지원형과 대리형 리더십 스타일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리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해주고 이러한 개발해주게 되면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리더가 앞장에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조직의 클라이밋을 만들게 되고 그런 클라이밋은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뭐 일하는 적정 인력수, 인력 구조, 뭐 일에 대한 이노베이션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워크 리아키텍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또 일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많이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방법이 버벌도 있지만 회의 말고 보고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청 일하는데 방해를 주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보고서를 보고 다시 여러 번 바꾸다 보면 굉장히 일하는 내용이 떨어집니다. 생산성 떨어지고요. 그래서 뭔가 그 회의나 보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아이스버그인데 맨 위에 일할 때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모든 게 회의와 보고 또는 생산입니다. 생산을 하는 뭔가 만들어내는. 근데 여기에 좀 더 내려가 보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회의하고 보고서를 꾸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은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회의 보고와 생산과 R&D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의 일의 의미가 뭐고 이것이 상사랑 소통될 때 어떻게 정말 토론할 수 있는 문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럴 때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랬을 때 구성원의 마인드 또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성장을 하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좌뇌 운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직이 변화되어 있을 때 좀 더 생산성이 있는 또는 혁신이 있는 조직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선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조해도 또 한 번 강조 늦지 않은 거는 저성과자에 대한 선정이고 이제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4분면을 봤을 때 맨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욕적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일을 잘하는 몰입감 있는 직원은 33% 정도 될 때 회사 그 33%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사람이 경기에 있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50%.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보면은 그럭저럭 하시는 분 또는 아예 일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조직이 금방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떠나고 직원들이. 그래서 이 저성과자 프로세스는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기회는 좀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든 과정에 보면 뭐 제도도 있었고 적정 인력 수도 있었고 역량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보고서도 있고 근데 어쨌든 회사를 출근하면 직원들은 일단은 리더와 함께 동료와 함께 고객과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소통. 이 소통이 엄청 중요한데요. 버벌도 있고 미팅도 있고 그래프아인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모셔널리 본인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또는 조직 간의 유능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소통에는 크게 6하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의 주요 관심사와 원하는 것, 키 메시지가 뭐냐,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에 어떤 환경,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까,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부합하는 행동,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서 간다면 이런 불황기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 또 하나의 그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프로세스 체크는 항상 육하 원칙에서 타겟, 키 메시지, 타이밍, 메소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항상 그걸 딜리버리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해서 딜리버리 하고 나면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거쳐서 진행하신다면 좀 더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순차적인 방법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보고 상대방 관찰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는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서 또 캘큘레이션 하거든. 이게 이렇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치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어떻게 보면 니고시에이션이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공감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회사가 추진하는 명확한 방향성과 어려운 시기 좀 돌파를 하는 챌린지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속화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래서 불황기가 끝난 이후에 리바운드 할 때 굉장히 빨리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내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하고 얼라이먼트가 되고 수용을 하고 변화를 위한 액션을 취하되 그 액션이 계속 망각이 되지 않고 조직 내 체화가 돼서 가속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조직 문화가 마지막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는데 저희 딜로이트에는 이제 좀 최근에 그 근태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탤런트 와이즈라는 건데 끊임없는 변화하는 근무 환경 속에서 기업의 고민을 줄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르거나 하지만 시간을 넣어야 되고 또 근태 휴가를 여러 가지 그 근태와 관련된 렐러번트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과 근무를 하면 그만큼 페이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투명하게 회사와 종업원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만 이 시간이라는 건 누구나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란 부분을 매우 합리적으로 또 개인 관점에서도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교차점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근태관리 솔루션이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간, 거기에 대한 가치, 또 회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관리, 개인의 관점에서의 공정한 보상 이런 측면에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여기 소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될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라는 건 이제 워크나 워크포스, 그다음에 워크플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술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일한 공간, 시간들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직장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터인데요. 작업의 장소랄지 일하는 방식, 예를 들면 교대 좋다,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거다,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생산성을, 직원은 일의 대가로 공정한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근태 관리는 중요합니다. 또한 또 사용자 관점에서 뭐 휴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복잡하게 관리 안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갖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 근태라는 거는 그 로컬의 속성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탤런트 와이즈를 개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딜로이트의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딜로이트 인사이트라는 그런 카카오 톡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각 인더스트리별로 또 소비자나 ESG 경제 전망 또 그다음에 HR 관련이라든가 지식 또 재무에 관련된 지식 여러 가지 그 딜로이트가 재무부터 전략 인사 모든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미래 전망과 이슈 리포트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아이디어나 혁신 과제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일 이제 불황기를 대비하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전략에 대한 강의를 약 100분간 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그 100분 동안 잘 전달이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설명을 다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금일 세미나의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과 딜로이트 홍보업무를 바꾸자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QR코드를 찍으시고 자료들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불황기를 대비하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전략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한 딜로이트 컨설팅의 휴먼 캐피탈 그룹을 이끌고 있는 총괄 리더 정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